민주당이 갑자기 경찰개혁 추진단을 만든다면서 그 추진단의 단장으로 김남희 의원을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은 경찰의 무능이지만 검찰과는 상관없는 것인데 마치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보이면서 의심이 증폭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찰은 진짜 좀 문제가 너무 많아. 일단 장미란 씨 사망 사고로 이 이슈가 지금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일단 어떤 사건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장미란 씨가 3달 전이죠. 5월 12일 밤에 이제 한림읍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집을 나가시고 나서 연락이 끊깁니다. 그래서 3일 뒤인 5월 15일 오후 6시 40분경에 남자친구분께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실종 신고를. 연락이 안 된다. 네. 집에서 나가고 나서. 3일 후네. 네. 그래서 경찰이 뭐 위치 추적도 하고 일대 수색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남자친구가 신고하고 2시간 30분 뒤에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의 A 경장이 남자친구분에게 연락을 합니다. 장미란 씨랑 연락됐다. 무사하고 대신 본인 위치를 지금 알려주기 싫어한다. 라고 그 A 경장이 전화를 해요. 그리고 사건을 종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가있던 경찰들도 수색을 중단하고 철수를 하죠. 근데 그게 거짓이었지. 예. 그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 거짓이었어. 장미란 씨 핸드폰과 그 경찰 핸드폰 기록 보니까 통화 기록이 아예 없었어요. 전화 통화도 안 한 거고 거짓말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러다 이제 가족분들이 연락이 계속 안 되니까 믿을 수 없다 이거지. 다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 종결할 때 본인 위치를 공개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 접수도 제대로 안 되다가 다시 친척이 7월 19일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게 사건이 재시작이 되고 밝혀지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또 발견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 장미란 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 인근에서 네, 발견이 됐어요. 야자수 농장. 그 오해서 사진 좀 신발이. 띄워주시면은 저기에서 무려 104일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원인을 확인하려면은 주변에 CCTV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CCTV가 한 달간 보관이 되고 다 삭제가 되나 봐. 자동으로. 그 기록도 다 없는 거네요. 근데 이 주변 인근에 118개의 CCTV가 있는데 신고했을 때만이라도 살펴봤잖아. 그러면 영상이 다 살아 있었어. 근데 지금은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 열받게 하는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더 이게 문제가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장미란 씨의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한 60대 남성 가족분들이 그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네. 그거는 이따가 할게요. 그런데 일단 경찰은 타살이 아닌 극단적 선택으로 이 사건을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잠깐 이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에서 보니까 보도에 보니까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는데 아직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예,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제주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네. 목매사 추정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은 이 상황을 우리 전문가분들은 지금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목매사 이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타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거랑 이게 구별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뭐 경찰의 그 입장에서는 이 목매매 이 모습 자체가 상당히 그 자연스럽다. 여기 자연스럽다는 것은 저항이라든가 저항의 흔적이 없다. 어떤 결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그 없는 이제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위치 자체가 집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뭐 먼 거리에 납치를 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의류하고 슬리퍼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없었을 때 모습하고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휴대폰도 있고 그러면은 이 다른 뭐 금전 강취라든가 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봐서 예. 일단 이 범죄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어쨌든 좀 경찰청장 대행 입장에서는 최종 공식 부검 결과를 받고 나서 발표를 했음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사실상 이 의사 결국 이제 목매임 자체를 가짜로 이렇게 조성해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안 그래도 제가 그게 좀 의심이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예. 그렇다 본다면 그런 경우는 소위 그 정밀 부검을 통해서 약 독극물 검사 혹시 그 약으로 독극물로 혹시 살해한 것은 아닌지 네. 또는 혹시 이를테면 여기 바닷가 주변이니까 바다에 빠뜨리고 나서 이쪽에 마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가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분석은 2, 3주 이상 그 소요되는 그 정밀 부검 결과의 바탕을 둬야 된단 말이죠. 네. 더군다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설골이 골절이 됐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목매임을 하게 되면은 이 설골 여기 있는 이제 쉽게 하면 뭐 복숭아뼈라고 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물대뼈. 물대뼈. 네. 예, 그것이 부러졌을 때하고 안 부러졌을 때하고 사실상은 안 부러졌는데 목을 맸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 등에 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검증 이후에 그 공식적인 이 발표 아닌 뭐 발표이긴 합니다만 입장을 표명한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이제 부검은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부검도 일단은 이제 순서로 보게 되면은 1차 부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타살의 그 판정 그리고 외력 그리고 다른 흉기에 관한 거, 뭐 골절 등을 일단은 하루 이틀이면 이 판정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검을 통해서 일단 하는 것인데 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신이 실제로 그럼 장민환 씨가 맞는가를 공식적으로 이제 판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것은 이제 국가수의 그 역할인데 그것이 보통 2주 정도 걸리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급속 감정을 하면 네. 뭐 2, 3일 정도면 밝혀지겠다. 즉 DNA 비교를 하는 겁니다. 즉 유족의 DNA와 네. 이 장민환 씨 그 시신의 그 DNA가 일치하는 것. 그럼 뭐 이제 신원 확인이죠. 예, 신원 확인. 오늘 오전에 네. 부검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1차 아마 부검 결과인 것 같고요. 네. 이 어쨌든 이제 신원 확정이 DNA 분석을 통해서 아마 내일 모레쯤 뭐 공식적인 이건 맞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이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가를 왜냐하면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은 여기 이제 수풀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남자친구라고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지금 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얘기하기 있더라고요. 때문에 뭐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네. 예, 감정이 필요한 거죠. 예. 우리 의원님은 이제 만나 보셨잖아요, 국회에서. 네. 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이제 방금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사건을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말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 그러니까요. 행동을 했는지. 경찰이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야. 국민의 죽음을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이 거짓으로 예. 방치도 아니야 사실은. 네. 그리고 이 자가 담당했던 실종 사건이 298건이라는 거예요. 나 그게 걱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들어갔다라는 예. 건데 뭐 경찰 쪽에다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뭐 전문가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성인 실종 사건의 전형적인 패턴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 아동이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는 경찰들이 보다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성인 실종은 전화해서 내가 실제로 난 사정이 있어서 좀 연락 받고 싶지 않아요. 라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좀 다루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성인 실종 사건이다라는 부분들도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쪽 취재를 해보니까.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자기가 뭉개가지고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본 건 이게 사람의 일탈이냐 이게. 그렇지. 나도 그게 궁금해 지금.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냐라고 물었더니 경찰청장 대행은 둘 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이 A 경장이라고 했는데 부경장이 문제가 좀 많아요. 문제가 많더라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뭐 이상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뭐 징계도 받고 하여튼 좀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2023년에는 이 거짓으로 이거 무마시켰던 이 사람 이 부모 경장입니다. 이 사람은 사진 잠깐 좀 올려주고
예, 저 사람이에요. 가운데 지금 수갑 차고 있는 사람. 근데 저 사람이 2023년에 부모 경장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가 됐나 봐. 네. 집에서 집에서. 그래서 그걸로 내부적으로 경고를 한번 받은 바 있었더라고. 경찰 내부에서. 예. 그리고 최근 7월에 경찰 내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서 그게 좀 문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직위해제를 당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문제가 있네.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인의 일탈과 함께 시스템의 문제가 같이 터진 거예요. 이 시스템의 문제라는 건 뭐냐고 하면 네. 경찰이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임의대로 종결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의대로.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아까 우리 곽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본인과 전화 통화를 했다. 예. 안전이 확인됐다라고 거짓으로 입력을 하고 종결 처리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나보다 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체크가 안 돼요? 형식적으로는 돼 있는데 그건 이제 구두상으로 해결이 가능한 지금까지 시스템의 문제는 그거였던 거예요. 아주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일탈과 시스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발생한 문제인 거죠. 그 우리 교수님 이거는 저희로서는 좀 이해는 좀 안 가거든요. 한 경찰이 거짓으로 그냥 입력을 해놓고 그리고 자료도 다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러면 이 사건은 끝이 나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셀프 종결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이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고 네. 이걸 더블 체크하는 그런 기능도 없었던 뭐 이런 문제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부모 경장이 거짓말을 사실상 이제 두 번을 한 것이죠. 그 하나는 이 안전하다 그리고 가족에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점과 그 다음에는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변사체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서 완전히 이제 못 찾게 하는 이런 형태인 거죠. 즉 해제 사유의 완벽성을 기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는 왜 그랬을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무슨 갈등 문제 혹시 뭐 집안의 문제 아니면 뭐 도박의 문제 이거 저의 그 상상입니다만 네네. 뭐 채권의 문제 네. 뭐 이것에 있어서의 문제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혹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라고 하는 점 한번 추정을 해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실종 특히 성인 실종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사실은 99%가 안전하게 사실은 이제 뭐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 종결 처리를 해도 사실상 뭐 이제 누가 뭐 관심을 갖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시 이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또 변사체로 되는 것이 이 대부분이니까 결론도 이제 변사체로 이제 내게 된 것이고. 네.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업무의 편의, 자신이 갖고 있는 업무 자체를 확 줄여버리려고 하는 뭐 이런 모습하고 또 어떤 관행적으로 이 실종 그 수사에 대한 무엇인가 이제 탐탁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네. 함께 작동했던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런 동기에 대해서는 뭐 거죠.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렇죠.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댓글에서 이게 진짜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만 보안 수사권 줘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일단 지금 공소청, 중수청 출범 안 했고요. 보안 수사권 2만 개가 있으면 이게 달라집니까? 이 자체 지금 시스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자꾸 내가 볼 때는 이게 자연적인 의견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경찰 수사는 보통 내사나 수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수사는 말 그대로 이제 수사를 하는 거고 내사는 수사 전 단계에서 뭐 범죄 혐의가 있는지 보는 건데 이 112 신고는 내사 단계도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 112 신고가 1,800만 건 정도가 112 신고가 있었어요. 1,800만 건에는 112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112 신고는 내사로도 분류가 되지 않아요. 내사 전 단계고 그렇다 보니까 112 신고의 특징은 현장 출동한 경찰이 자체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사나 수사로 갔다라고 하면 자체 종결이 안 돼요. 자체 종결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스크린 시스템이 있고 근데 112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1년에 1,800만 건의 112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 112 신고들을 현장 출동 경찰이 자체 종결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경찰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12 신고의 특징은 자체 종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경장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고 한 2시간 반 만에 자체 종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데 제 생각에는 이 부경장이 2시간 반 만에 자체 종결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수사로 전환하기 전에 일부러 자체 종결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수사를 하고 수사를 조금 더 해서 실종이나 혹은 범죄의 가능성이 나타난다고 하면 수사로 전환해야 되니까 네. 수사로 전환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로 전환하기가 싫었고 그래서 수사 전환하기 전에 그냥 서둘러 종결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개인의 일탈 문제는 이제 많이 논의가 됐으니까 네. 그것은 차치하고 예. 그 시스템 문제를 본다고 하면 그러면 112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실종 시스템인과 동시에 112 시스템인데 네. 근데 이것도 구별을 해야 될 게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는 별도 법률로 다룹니다. 아동 실종은 별도 법률이 네, 있어요. 별도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스템이 달라요. 이제 성인 실종, 성인 112 실종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성인 112 실종에서 이거를 어떻게 스크린해야 되냐 이 문제잖아요. 그게 핵심이야.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1,800만 건의 112 시스템을 전부 다 그 스크린 가능한 범위로 넣어버린다고 하면 그럼 이거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 성인 실종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7만에서 8만 건 정도가 있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7, 8만 건 중에 99%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 중에 그 뭐 1% 미만만 지금 실제 실종을 이어진 거기 때문에 성인 실종 사건도 사실은 전체 전수를 자체 종결권에서 뺏어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결국은 이거 시스템 보안이라고 할 경우에는 112 신고가 들어오고 종결이 되면 112 종합상황실에서 검토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종합상황실에서 특이 사항들을 파악하고 특이 사항이라고 하면 범죄 유형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이 부경장처럼 특정 경찰관의 특이한 행동들이 검토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유형화시켜서 이러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상황실에서 체크를 중복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건수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이건 경찰 인력으로 스크린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니 입건도 안 된 사건인데 자꾸 그 보안 수사권 킥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가짜지. 킥스 얘기를 왜 해? 입건이 안 됐는데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랑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요즘 지금 싸우고 있어요. 킥스 부분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사 단계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킥스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계속 뭐 이거 지금 아이고 정말 속 터집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부경장이라는 사람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22일에 긴급 체포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 부모경장이라는 사람이 이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면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어. 이 윤석열한테 배운 것 같아. 그런데 제주지법이 부모경장에 손을 들어줘서 풀어줬어요. 예, 맞아요. 제주지법의 입장을 소개해 주시죠. 긴급 체포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수일 전부터 주거지가 확인되고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수일 전부터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법원은 시간이 충분했던 걸로 판단했다. 라면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법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그 입장에서는 다소 뭐 성급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니까 무엇인가 이걸 빨리 그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 때문에 사실상 좀 천천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를 전격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긴급 체포 요건 중에서 과연 긴급성에 해당되는지가 법원의 입장에서는 절차에 반했다.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왜냐? 체포영장 청구해서 하면 될 걸. 그리고 이 부경장도 그것에 스스로 지금 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가 틀렸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어제 지금 석방이 된 것인데 뭐 이것과 뭐 오늘 지금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그것의 그 기준하고는 또 별개의 그 것이니까 영장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 발부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해 보고요. 근데 이제 경찰이 조금 언론에 워낙 이제 질타를 받다 보니까 좀 성급하게 신청한 게 아닌가. 성급하게
긴급 체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군요. 그렇죠. 네. 경찰의 대응이 대단히 서툴렀습니다. 아, 이 건 관련해서 경찰이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곽 기자님 말씀하신 게 1차 신고가 5월 14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실종 상태다 보니까 친인척이 2차 신고를 7월 19일 날 해요. 7월 19일 날 서울 노원에 가서 다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사촌이. 우리 사촌이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 2달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경찰이 재빠르게 부경장을 조사하거나 즉각 조치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2차 신고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 1차 때 종결했다 하더라도 2차 신고가 들어와서 아직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담당 부경자나 담당 소에서는 8월 초까지 이걸 또 시간을 끕니다. 보름까지를. 왜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부경장을 그때 바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핸드폰이라든지 뭐 카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8월 4일 날 전담팀을 다시 구성해요. 부경장 조사는 그때까지도 안 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8월 4일에 전담팀을 구성했는데 그때까지도 부경장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입이 10개라도 이게 할 말이 없는 사건. 아니 그걸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보고. 야, 너 지금 또 연락 오고 지금 신고 들어왔는데 네. 야, 너 이거 종결 처리한 거 어떻게 된 일이야, 임마? 그럼 조사하고 제대로 따졌어야죠. 네. 그럼 훨씬 더 뭐 결과를 뒤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경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니 그 저는 이번에는 지금 처벌을 이제 받겠죠. 그러니까 뭐 엄벌에 처해질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끝날 게 아니라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안위 소속 의원님은 지금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경찰청장 권한대행이 내놓은 안이 있어요. 이제까지 앞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12나 실종 사건 같은 경우는 자체 종결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상사에 대해서 직속 상관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형식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의무조항으로 만들겠다. 종결을 처리할 때 확실하게 보고하는 것들 예전에는 필수 의무조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필수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걸 필수 의무조항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시스템을 바꾸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찰 내부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꿔줘야 돼요. 이 부분. 그 기강 회의에 대한 부분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최근 그 사흘 동안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4개의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됐더라고요. 좀 저는 솔직히 좀 겁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게 좀 겁나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지도 좀 의아하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견 좀 뭔가 그 공포 같은 뭐 느낌을 뭐 가질 법도 하지만 근데 그 객관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사실상 그만큼 변사체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증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7만 건 정도 성인 가출 신고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소위 이제 변사체로 발견되는 것은 1,400건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통계를 보게 되면 그 변사체로 발견되는 것이 1년에 한 400건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건 정도 발생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흘이니까 4 변사체가 발견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실상은 뭐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 이번에 어쨌든 그 경찰관이 그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이렇게 싹트게 되고 불신이 그 싹트니까 어이고 세상 너무 지금 제주도 무섭다. 뭐 이렇게 조금 공포적인 분위기가 하는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요. 네, 그와 같은 것이 깔려 있는 통계다라고 언론이 문제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 언론 보고 나는 진짜 제주도 못 가겠더라고. 근데 이게 뭐 옳다는 건 아니지만 평균 데이터상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사체에 대한 이를테면 여러 가지 그 검시라든가 또는 사전에 변사체가 되기 전에 혹시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없을 그런 것인가? 쪽으로 우리 사회 뭐 이런 가야죠.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제도가 미비한 점도 당연히 보완이 가야죠. 되고 그쪽으로. 그것이 이제 정부와 국가 역할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언론이 포커스를 잡고 가야 돼. 자꾸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고 막 되게 무서워요. 막 대한민국 굴지의 언론사 썸네일 보면은 막 무서워.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것도 없어. 대응책 대안도 없어. 그냥 공포만 딱 하고 댓글 가봐. 전부 다 중국인 얘기야.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이 아니고 상처다.
생존해오는 과정에서 남은 흉터 같은 거다. 예. 그것은 과거의 리스크였을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리스크는 아니다. 참 그렇게 공론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그렇게 제가 응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학습은 중단된 것 같다. 더 이상 발전 도상에는 아닌 것 같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이 직원을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직원을 대통령.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그렇게 되죠. 그분은 윤석열 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실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참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도 아마 없을걸요? 제가 보기에는. 멀리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적대하는데 가까이서 바로 누가 옆에서. 하겠어요, 그거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윤석열을 비교를 하죠. 이재명과 윤석열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 것. 이상호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극대노했다는 표현을 몇 번 썼어요. 자기만의 루트로 얻은 정보다라고 하면서.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은 극대노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을 믿었죠. 하지만 이상호의 말이 맞았다. 그죠? 이재명은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을 참지 못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레드팀을 곁에 두는 걸 좋아한다? 거짓말이라고 봐요. 레드팀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김현지가 레드팀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자,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 내부에 딸랑이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우리가 알게 된 것. 이재명 대통령의 알고리즘. 팔로우 하는 애들 보세요. 문조 털레유 악마화 하는데 앞장선 애들 팔로우하고 그거를 리포스트하면서 티를 냅니다. 왜 티를 낼까요? 충성 경쟁하라. 윤석열이 그거 유튜버 보면서 국정을 운영했던 것과 이재명 대통령이 뉴 이재명 세력들의 팔로우된 알고리즘 보면서 국정 운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학습 도상인 성장한다.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재명의 학습은 이제 멈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 지형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의심했었던 부분이었죠. 뭐였냐? 정부 광고 돈이 들어간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재래 언론이든 뉴미디어든 간에 거의 90대 10 수준으로 숫자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매불쇼하고 뉴스공장은 이쪽 진영 안에서는 중립이잖아요. 중립이죠. 이쪽 진영 안에서는 중립을 지켰잖아요. 늘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 이게 미디어를 뉴미디어, 올드미디어 합쳐서 보면 환경에서 그 10대1 비율로 밀렸는데 더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5대5가 나오고 권리당원 투표도 호남을 제외하면 5대5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도 이 미디어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요. 5대5면 우리가 그냥 어떤 외부적인 힘도 가해지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5대5가 돼야 맞죠. 미디어 지형이요? 예. 예. 그 저는 사실 특정한 매체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 좋다고 봐요. 저는 지지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지지를 선언하고 해도 저는 좋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어떤 매체가 특정 정파나 정치인을 편들 때는 지지할 때는 되게 이유가 뭐죠? 일반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우리한테 이익이 되니까. 언론사에 이익이 되니까. 예, 이익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가치하고
이익이에요.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두 가지의 힘이에요, 이게. 제가 뭐 ABC론 얘기했다서 특별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우리들은 되게 어떤 행위를 할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든가 아니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든가. 근데 옳기 때문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래서 이 사람을 지지한다. 그 선진 언론들이 그러죠. 네. 지지하는 지금 이유를 밝히죠. 10대 1로 이렇게 기울어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과 소위 친명 또는 친석을 했던 이 채널들을 보면 나는 왜 김민석을 지지한다가 없었어요. 지지한다고 하지도 않아. 그들이 한 거는 다 정청래와 정청래와 함께 가는 사람, 세력을 그냥 비방하고 조롱하고 까고 짓밟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그 썸네일 보세요. 진짜 끔찍합니다. 아니 지지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김민석을 지지하는 이유도 물론 안 밝혔고 그리고 오로지 정청래를 짓밟는 데에만 완전히 전력 투구를 대부분의 언론이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지? 그러면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미디어 정치 비평이라는 이 닫힌 개는 되게 김민석 대 정청래가 5대5면 어떤 밖에서 어떤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이쪽도 5대5로 수렴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몇 달 동안 반년 가까이 그 상태였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또 계속 그 대화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안에서 이쪽만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난로를 켜놨거나 불을 떼고 있거나 그래야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치 비평이라는 이 갇힌 개의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안 그러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정권 출범 직후에 이규현 홍보수석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정치 비평 프로그램들 한 바퀴 다 돌았잖아. 여기 안 왔어요? 네, 저는 안 했어요. 여기는 안 왔습니까? 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자, 이거예요. 우리가 놀라고 있는 건 아니 도대체 한경호 그리고 한국일보까지 참전을 해서 일방적인 방송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그 수준은 처참합니다. 정청래를 까고 최민희를 까고 근데 그 근거는 처참해요.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보기가 힘듭니다. 문조털레요 까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재명이 꼭대기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심을 했었죠? 정부 광고 돈이 들어간 거 아니야? 자, 이 의심을 우리가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 정부 광고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의심을 했겠어요? 어디선가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거 설명하기 어렵다. 유시민 작가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쟤네들까지 왜 이렇게 빤스를 벗고 뛰어다니지? 선수들이 심판인 척하면서 왜 저지랄들을 하고 있지? 돈일 것이다. 의심한 겁니다. 그거는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지만 유시민 작가가 외부에서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 돈과 자리. 뭐 결국은 그거겠죠. 진짜 궁금했던 것. 민주당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 대한 정말 속 시원한 대답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그게 많았어요. 민주당원으로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 그거 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항상 이성이 잠들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내가 당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 지금 대항할 수단이 없습니다. 일반 당원들이 뭘로 대항하겠어요? 눈을 뜨고 관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원으로서 당원의 권리를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고 믿으면서 그 탄환을 비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당하시고 지금 뭐 일반 당원으로 돼 있는 분들은 다시 돈 내시고 그렇게 해서
300만 당원을 만드세요. 네. 때가 옵니다. 명확한 아주 행동 지침이었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울분에 몸을 떨지 말고요. 이번 전당대회는 아주 훌륭한 결과예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 김민석 후보를 찍은 분들도 이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찍은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같은 걱정을 하면서도 두 개의 무게를 달아본 거예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지금 뭐 원래 그 반도체 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이 AI 뭐 이런 관련 이런 것들이 얼마큼 준비된 정책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날림으로 발표한 거라 할지라도 그거를 잡아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절박한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고 그 와중에도 30% 넘게 호남에서 정청래 후보를 찍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저는 그거보다 차이 더 나리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의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당원들이. 54대 46이면요. 대단한 결과입니다, 정말. 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이제 당원 가입 운동을 해야 됩니다. 탈당하지 마세요. 당원 가입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더라도 당원 가입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하지만 제 얘기는 영향력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정청래 후보가 탈당하면 나는 외로워서 어떡하느냐, 탈당하지 말라, 여기서 사실 탈당이 멈췄다고 봐요. 저는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성장했다, 체급이 엄청 커졌다, 대권 주자가 됐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탈당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원 가입 운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탈당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봤어요. 저는 영향력이 크지 않으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인 1표제를 건드리는 순간 진짜 탈당 러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탈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탈당하면 저는 외로워서 어떡합니까, 이 말에 다들 탈당을 멈췄어. 스톱! 정청래 외롭다 한다, 탈당하지 마!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대권 주자가 됐구나,